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학교 법학부에서 법을 공부하고 있는 2학번 정재민 학부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K-컨텐츠 지식재산권 영어 모의 재판 캠프에 대해서 제가 저작권을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5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전반적인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지 포괄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저작권, 그 중에서 그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는 저작권이라는 권리의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네 번째는 아주 중요한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언제인지에 대해서 특히 공정 이용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는 저작권이 침해되는 경우는 언제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으로 창출된 지식, 정보, 기술이나 표현, 표시,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 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를 뜻합니다. 지식재산권이랑 가장 크게 비교될 수 있는 부분은 재산권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재산권에 대해서 재산권에 해당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유형적인 땅이나 건물, 아이패드, 노트북과 같은 유형적인 물건에 대한 권리가 재산권에 속한다면 그와 반대로 굉장히 무형적인 인간의 창조적인 지식의 창출과 관련된 거기에 재산적 가치가 만약에 실현될 수 있다면 인정되는 것이 지식재산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식재산권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릴 것인데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허권, 두 번째는 저작권, 세 번째는 상표권입니다. 특허권이란 새로운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하고 일정 기간 동안만 독점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독점권은 사라지게 되고 공공의 재산으로서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특허권을 보유하게 되면 타인의 허락이 없이는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될 저작권인데요. 창작자가 만든 창작물, 예를 들면 음악, 미술, 문학, 만화와 같은 창작물들을 보호하고 창작과 동시에 보호가 발생을 하며 어떠한 등록기관의 등록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상표권의 경우에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상표를 보호하며 등록된 상표는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보호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삼성, LG, SK 이런 상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작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저작물의 개념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요건은 독자성과 창의성인데요. 저작물은 모든 창작물 중에서 독자성 그리고 창의성이 2가지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독자성이란 창작물이 창작자에 의해서 직접 독자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창의성이란 창작물이 창작자의 고유한 개성, 표현을 드러내는 것을 뜻하는데 이때의 창의성이 엄청나게 높은 그런 신박한 창의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낮은 기준에 단순히 남의 것을 베끼거나 모방하지 않았다는 정도이면 인정될 정도로 그 정도의 창의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요건으로는 표현인데요. 저작물은 표현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은 단순히 아이디어나 생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자의 독창적인 표현을 보호하게 됩니다. 이 표현에 대한 개념이 조금 추상적일 수 있어서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이 표현과 관련해서 저작권이 표현을 보호한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개념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입니다.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이라는 개념은 아이디어는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지만 표현만 저작물로 보호된다는 개념으로 저작권이 광범위하게 보호될 수 있는 보호 범위를 제한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 개념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예시를 들고 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 자체는 아이디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되진 않지만 그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바탕으로 셰익스피어가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쓴 로미오와 줄리엣에 등장하는 구체적인 표현 자체는 표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합체의 원칙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앞서 설명했던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이라는 개념은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해서 아이디어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표현만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개념을 뜻하는데요. 반대로 합체의 원칙이라는 것은 아이디어와 표현이 합쳐져서 그 구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과연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와 표현이 합쳐진다는 그 경우란 무엇이냐면 어떤 아이디어를 표현하고자 할 때 제한적인 표현 방법밖에 없는 경우에 만약에 저작권이 배타적인 권리로서 해당 표현을 보호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고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합니다. 이 또한 굉장히 어려운 개념일 수 있어서 예시를 가져왔는데요. 미국에서 Harvard vs. 칼파키안이라는 판례에서는 벌 모양의 액세서리에 대해서 이 액세서리를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이디어로 간주하여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벌이라는 것은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그 벌의 모양이 있고 벌 모양의 액세서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연의 벌, 그 모양대로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특정인에게 그거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해 두게 되면 이것이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으로서 보호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합체의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건은 고정이라는 요건이 존재합니다. 저작물은 창작물이 일시적인 지속 기간을 넘어서 인지, 복제 또는 전달될 수 있는 형태로의 표현, 즉 유형적 표현 매체에 고정되어야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곡가의 머리에만 있는 멜로디는 저작물이 아니지만 그 멜로디를 악보에 적거나 음반에 녹음하면 고정되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게 되면 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저작물의 보호 범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조금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여러 저작물에 대해서 과연 저작권은 어디까지 저작물을 보호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차적 이용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2차적 이용이라는 것은 본래의 저작물을 번역하거나 편곡하거나 변형하거나 각색하거나 영상을 제작하는 등 원 저작물이 원래 존재했던 방식과는 다른 방법으로 작성된 창작물을 뜻합니다. 과연 이것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까요? 아니면 원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 될까요? 일단 2차적 이용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사용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가 됩니다. 예를 들면 소설 등의 원작을 바탕으로 영화나 드라마, 웹툰 등으로 각색하거나 제작을 하는 것이 2차적 이용이 되고, 이 경우에는 만약에 소설의 원작자가 이것을 2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인정해주게 되면 그것에 대한 2차적 이용 또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편집 저작물인데요. 편집 저작물이라는 것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편집 저작물 또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가 되는데요. 편집 저작물이라는 개념이 조금 모호해서 이것 또한 구체적인 판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미국의 한 전화회사의 판례에서는 원래 존재했던 전화번호를 본인이 독자적인 전화번호부로 만든 것에 대해서 과연 이 전화번호부 자체의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 판례에서는 전화번호라는 정보 자체는 저작물로 인정이 되지 않지만 그것을 본인이 선택, 배열해서 알파벳 순서대로 정리한 전화번호부는 그것은 창작성을 인정을 해서 저작물로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캐릭터인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루피나 뽀로로 같은 캐릭터가 독자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의 경우에는 그 인물, 동물 등의 생김새나 동작 등의 표현에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으면 원 저작물과 별개로 캐릭터 자체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캐릭터 자체에 얼마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가 중요하게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원 저작물과는 별개로 그 캐릭터 자체만 저작권이 인정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기능적 저작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능적 저작물이란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 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가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 편의상 등에 의해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능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말 또한 굉장히 어려워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가장 쉬운 예시로는 티셔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이 입을 티셔츠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얼굴이 하나고 팔이 두 개고 몸통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티셔츠를 만드는 게 사실상은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래도 목을 뺄 수 있는 구멍, 팔을 빼낼 수 있는 구멍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능이나 실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인 표현 방법이나 규격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그렇다고 티셔츠라고 하더라도 이런 티셔츠 또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저작권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판례가 이 기준에 대한 판례를 하나 제시를 해 주었는데요. 스타 애틀랜티카와 벌시티 브랜스라는 판례를 살펴보게 되면 기능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진 못하지만 만약에 그 디자인이 물품과 구분돼서 분리가 가능하고 분리했을 때 별개의 보호 가능한 저작물로 판단될 수 있다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작권에 대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저작권은 어느 시점에서 발생을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의 권리는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발생을 하고 등록을 하거나 어떤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이와 구별되는 것이 특허권이나 상표권이 있는데요. 앞서 봤던 특허권이나 상표권 같은 경우에는 등록 절차를 필요로 하지만 저작권은 등록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경우는 공정이용인데요. 공정이용은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에서 규정하는 저작권 제한 규정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 저작물의 이용을 허용하는 법리입니다. 공정이용의 해당 여부는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고 어느 한 가지 요소, 두 가지 요소만으로 판단을 하진 않고 굉장히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원 저작물의 이용의 목적과 성격은 해당 이용이 상업적인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적 목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 저작물에 새로운 의미나 기능을 부여하는 변형적 이용인지를 판단함으로써 이것이 공정이용에 유리한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공정이용에 부정적인 경우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 저작물의 성격이 창작성이 높은 표현물인지에 따라서 보호 강도가 달라집니다. 창작성이 높을수록 공정 이용이 적용될 여지가 낮아지겠고, 창작성이 낮을수록 공정 이용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세 번째로는 이용된 부분의 양과 실질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원 저작물을 더 많이 가져갔고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을 가져갔을수록 공정이용이 적용될 여지가 낮아지고 그 반대의 경우가 공정이용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저작물의 이용이 만약에 원 저작물과 경쟁적인 시장 관계에 놓여 있어서 원 저작물의 잠재적인 시장에 많은 효과를 미친다면 그것은 공정이용으로 보기가 어려워지겠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공정이용으로 볼 여지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각각의 요건을 좀 뜯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요건, 공정이용의 목적과 성격, 그리고 변형적 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건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업적인 목적, 그리고 변형적인 이용, 이 두 가지의 경우입니다. 먼저 상업적인 목적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상업적인 목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공정이용이 성립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상업적인 요인이 있다면 공정이용이 조금 더 적용될 여지가 낮아지긴 하겠지만 상업적인 목적이 있다고 해서 바로 공정이용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거나 이렇게 판단이 바로 되는 건 아니고 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한 판례에서는 처음 이 소니 판례가 나왔을 때는 만약에 저작물이 상업적인 이용이 있다면 바로 그냥 공정 이용이 아니다라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간주를 했지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판례들이 나오면서 이런 소니 판례에서 언급한 상업적 이용이 바로 공정 이용이 아니다라고 바로 결정짓는 것은 다소 과장되었다고 언급을 하면서 상업적인 이용이 공정 이용을 적용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부분은 상업적 이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공정 이용이 아니다라고 판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변형적 이용인데요. 변형적 이용이라는 것은 원 저작물에서 얼마나 변형적으로 원 저작물을 이용했는지를 보는 것이 변형적 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차적 이용자가 원래의 이제 저작물을 굉장히 새롭고 변형적인 목적으로 이용할수록 이것은 대중의 지식을 풍부하게 한다는 저작권의 목표에 더 부합하기 때문에 원 저작물의 시장 가치가 축소될 가능성이 줄어들어서 공정 이용에 적용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변형적 이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공정 이용의 적용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변형적 이용이 있다면 공정 이용의 적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요건은 원 저작물의 성격인데요. 원 저작물의 성격이 창작성이 높은 표현일수록 원 저작물에 대한 보호의 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공정이용의 적용이 어렵게 됩니다. 만약에 창작성이 낮은 표현물이라면 원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보호의 강도가 더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는 2차적 이용자가 만약에 원 저작물을 사용했다면 더 공정이용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이것과 관련된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Perfect 10 vs 구글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구글이 Perfect 10이라는 원고의 사진을 이제 구글을 검색하게 되면 결과물로서 썸네일이 등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 썸네일로 활용한 사안에 대해서 사진은 그냥 정보보다는 창의적이고 보호 강도가 높기 때문에 이 구글의 이용이 공정 이용이 적용되는 것은 어렵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작성이 높은 표현물일수록 공정 이용이 적용되기 어려워지겠죠? 세 번째로는 이용된 부분의 양과 실질성. 이 세 번째 요건도 판단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작물의 2차적 이용이 이용된 원 저작물의 양과 실질성을 고려했을 때 더 많이 이용했을수록 그리고 이용이 많지는 않더라도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을 이용했을수록 공정 이용이 적용되기는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이 판례의 경우에는 2차적 이용자의 2차적 이용에 있어서 이용된 원저작물의 양이 13%로 굉장히 낮은 비율만 이용을 했지만 이 부분이 원저작물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공정 이용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할 요건은 저작물의 이용과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효과입니다. 저작물의 2차적 이용이 원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적 시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공정 이용이 적용되기 어렵게 됩니다. 원 저작물의 시장과 경쟁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용이 될수록 공정 이용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만약에 2차적인 이용이 원 저작물의 경제적 시장을 실질적으로 대체를 해버리거나 침해하는 경우에는 공정 이용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앞에서 설명한 네 가지 요건이 실제 사안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판례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판례는 Author's Code vs. Google이라는 판례인데요. 먼저 이 판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고인 구글이 2천만 권 이상의 책을 디지털 복제를 하였는데요. 이를 통해서 구글이 해낸 것이 무엇이냐? 이용자가 키워드를 입력하면 구글 북스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책 리스트와 책에 대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했고요. 스니펫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그 컨트롤 F 기능 아시죠? 책의 전체가 아니라 제한된 일부만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고는 구글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사안에서 쟁점, 중요하게 문제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보면 구글의 이 행동이 저작권 침해에 과연 해당되는지 아니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이 여부를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요건, 공정이용의 적용을 판단하기 위한 네 가지 종합적인 요건을 이제 이 사안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이용의 목적이 존재를 했었죠. 이 이용의 목적, 구글이 이 작가들의 책을 2차적인 이용으로서 이용한 목적이 어떠한가 이것을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법원은 구글이 이 검색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디지털 사본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종이책으로 존재하던 것을
전자책으로 복사를 해서 디지털 사본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이용을 한 것이 첫 번째, 디지털 사본의 활자가 포인터 역할을 해서 컨트롤 F로 특정 단어를 찾으면 글자를 검색할 수 있고 둘째, 전 세계에 존재하는 책을 스캔해서 변환했기 때문에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원 저작물, 그러니까 작가의 저작물들을 대체하지는 않으면서 변형적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시를 했고, 상업적 목적으로 구글이 이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정 이용이 제한될 이유는 없다고 판시를 해서 첫 번째 요건과 관련해서는 구글의 공정 이용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변형적 이용이 일단 존재하게 되면 공정 이용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저작물의 성격에 관한 요건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소설과 이제 작가들의 책에도 여러 가지 장르가 있을 것이잖아요. 소설은 더 큰 저작권의 보호를 받겠죠? 아무래도 소설이 아닌 경우보다는. 그런데 구글이 사용한 책 대다수가 소설이 아니었고, 그리고 지금 작가들이 문제를 제기한 책들은 이미 출판돼서 대중에게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구글의 공정 이용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설이었다면 조금 더 불리하게 작용을 했겠죠? 세 번째로는 이용된 부분의 양과 실질성입니다. 구글이 이 텍스트 검색 기능, 컨트롤 F 기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 책을 복제했는데 이것이 공정 이용 여부를 결정짓는 결정적 요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공정 이용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글이 실제 검색 결과에서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텍스트의 양을 제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요건으로는 이 구글의 이용이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아야 하는데요. 이 구글이 책을 복제한 것은 결국에는 원 저작권자, 그러니까 이 작가들의 판매량을 오히려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공정이용의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를 전부 다 종합해보면 구글 쪽에 유리하게 작용을 하였고, 그래서 구글의 공정이용을 인정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캠벨 그리고 어컵 로우스라는 두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투 라이브 크루라는 힙합 그룹이 오 프리티 워먼을 패러디해서 프리티 워먼이라는 노래를 상업적으로 발매한 사건입니다. 이때 어컵 로우스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을 하여서 투 라이브 크루를 고소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쟁점은 상업적인 목적의 패러디 또한 공정 이용이 가능한지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이론에 적용을 해보자면 첫 번째, 이용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이 변형적인 이용인지 아닌지가 첫 번째 요건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데요. 먼저 원곡은 원래 주연의 남자가 길거리의 여자에게 추파를 던지는 굉장히 로맨틱한 노래로 활용이 됐으나 이것을 패러디한 곡은 랩이라는 새로운 장르이고 원곡을 풍자를 하여서 비판하는 성격으로 활용을 했었기 때문에 변형적 이용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정 이용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용된 양과 실질성입니다. 패러디된 곡은 실질적으로 원곡의 핵심 부분을 가져왔지만 원래 패러디라는 것이 본질이 노래를 복제하고 비판하는 것이므로 핵심을 가져왔다고 해도 그것이 패러디의 성격상 필요한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용된 양과 실질성에 있어서도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이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 네 번째 요건에 대해서는 패러디의 경우 원곡을 랩 노래로 편곡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장르 자체도 많이 다르고 시장 대체제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패러디로의 편곡이
공정이용을 인정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하게 돼서 결국에는 피고 쪽이 승소를 하게 되고 공정이용의 인정을 인정해주게 되었습니다. 다음 판례는 구글이랑 오라클 사이에서 벌어진 판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냐면 오라클이라는 현재 자바 SE라는 자바라는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의 저작권자이고 이것은 대중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고 구글은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를 개발을 하면서 오라클의 허락이 없이 이 자바의 일부분을 복제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구글이 자바를 안드로이드 개발에 활용한 것이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론을 이제 해당 사안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면 첫 번째는 이용의 목적과 성격 이 부분을 당연히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구글은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코드만 사용을 했고 새로운 제품 창출을 목적으로 하였고 그리고 자바 SE는 이미 사회적 기준으로 작용을 해서 사회적 기술 혁신을 증진시키므로 변형적 이용이라고 판시하여 공정 이용에 굉장히 유리하게 판시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저작물의 성격인데요. 자바 코드는 기능적 성격이 강하고 다른 코드와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인정했기 때문에 공정 이용에 유리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용의 양과 본질성입니다. 구글이 복제한 부분은 전체 코드 중에서 0.4%의 굉장히 미미한 부분만 복제를 했었고 구글이 해당 코드를 복제한 이유는 프로그램의 기능적 수행의 필수적인 표현보다는 기능에 가까웠기 때문에 공정 이용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용이 잠재적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데요. 구글의 이용은 자바 개발 생태계를 확장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증진하며 자바 SE의 실제 또는 잠재적 시장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판단을 해서 공정 이용에 유리하게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케이스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앤디 워홀 케이스입니다. 이 앤디 워홀에서 발생한 발생한 사건은 무엇이냐면 잡지사 벤티 페어는 골드스미스의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앤디 워홀에게 그 사진을 기반으로 한 예술 작품을 의뢰하게 됩니다. 앤디 워홀은 골드스미스의 사진으로 16개의 작품을 제작했지만 골드스미스는 다른 작품들의 존재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후에 프린스 매거진이 앤디 워홀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고 그림을 사용했지만 원 저작자인 골드스미스에게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골드스미스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아래에 보면 세 가지 그림이 나오는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것이 원래의 사진이고 이제 중간에 있는 그 사진이 이것을 한번 이용을 하여 골드스미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한 그런 2차적 변형물이 되게 되겠고 그것을 이제 다시 변형한 것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쟁점은 앤디 워홀이 골드스미스의 사진을 이용한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이 판례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사실 첫 번째 요건인데요. 이용의 목적성과 상업성,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판시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골드스미스와의 사진이랑 워홀 재단이 만든 작품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앤디 워홀의 사용이 상업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변형의 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법원은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2차적 저작물은 일정 부분 변형을 포함하긴 하지만 변형의 정도가 경미하면 단순히 2차적 이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변형의 정도가 커야 변형적 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앞서 본 그 사진들의 엄청나게 큰 변형적인 이용 정도까지의 차이는 이제 없다고
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형의 정도가 굉장히 경미하고 심지어 그것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공정 이용을 인정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변형적 이용과 상업적인 이용의 관계입니다. 이전까지는 변형적 이용 여부와 상업적 이용 여부를 좀 별개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앤디 워홀의 작품이랑 이 사진이 모두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이 됐으며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성격을 가지고 목적과 성격이 중첩이 되기 때문에 변형적인 이용이 아니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변형적인 이용의 한계점을 제시한 것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세가 케이스인데요. 세가 회사는 비디오 게임 콘솔, 오른쪽 위에 보이는 것과 같은 그 게임을 제작하는 회사였고, 피고는 원고의 경쟁사 중 하나로 이 회사가 만든 것은 이 세가에서 콘솔에서 구동될 수 있는 자체 컴퓨터 게임입니다. 이때 피고는 원고의 저작물을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중간 복제하여 자신의 게임을 제작했습니다. 이때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란 이미 제작된 제품을 다시 역변환하여 그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뜻합니다. 이때 피고의 중간 복제가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중간 복제 자체는 법원은 저작권의 침해라고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정이용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요소들에 접근할 다른 방법이 없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것을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서 그것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고 그것과 호환되는 또는 그것을 정말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이용을 인정한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판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판례는 일단 피고는 메탈이라는 회사이고 그리고 원고는 이제 작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원고들의 책을 섀도우 라이브러리라는 곳에 확보를 하고 그리고 피고의 AI를 학습하기 위해서 원고의 책들을 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제는 배포를 하거나 독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AI 모델에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책을 복제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이거를 허락이 없는 복제라고 주장을 했고 이제 자신들의 표현이 제한되거나 시장에서 책과 경쟁할 수 있다는 그래서 대체제로 기능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쟁점은 이 메탈의 복제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요. 먼저 공정이용의 4가지 요건에 대해서 이 사안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건에 대해서는 메타는 책을 표현적 읽기의 목적이 아니라 기계 학습을 위한 언어 통계 패턴 추출이라는 매우 변형적인 목적에 사용을 했고 따라서 이것을 공정 이용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변형적 이용이 인정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저작물의 성격인데요. 이때 앞서서 말씀드린 것은 소설과 비소설, 특히 소설은 더 보호 강도가 높기 때문에 공정이용이 적용될 여지가 낮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원고에 출판된 책은 소설이랑 논픽션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설이 더 강한 보호를 받는다고 설명을 드렸지만 이 책들은 공개된 저작물이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소설이 더 강한 보호를 받지만 이 책들은 공개된 저작물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요건이고 메타에게 다소 유리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용된 양과 실질성입니다. 이 피고가 책 전체를 복제한 것은 사실이지만 훈련 과정상 기능적으로 필요했고 변형적 목적이 정당화됐습니다. 또 중요한 점은 메타가 책을 독서나 배포 용도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이고 따라서 이 부분은 공정이용에게 다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용의 잠재적 시장 효과인데요. 원고는
이 AI 모델의 출력물이 그들의 책을 대체할 수 있음을 입증을 해내지 못했고 구체적인 그 증거 또한 없었기 때문에 네 번째 요건은 메타의 공정 이용에 되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다음 판례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리고 그 전 판례에서 되게 중요한 점은 이것이 대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지방법원, 그러니까 가장 아래에 있는 하위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속력이 강하지 않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판례 또한 지방법원의 그러니까 가장 하위 법원의 판례이기 때문에 엄청난 구속력이 있는 판례는 아닌 것을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발생했던 사건은 피고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클라우드라는 AI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인터넷에서 수백만 권의 저작권 있는 책들을 무료로 다운받았고 또 일부 중복된 책을 포함해서 저작권 있는 책들을 구매한 후에 디지털화된 검색 가능한 파일로 저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앙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기 위해 이루어졌는데 이 중앙 라이브러리에서 AI 기업은 자사의 인공지능 서비스에 활용할 대규모의 언어 모델을 훈련시키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책들이 원고의 저작물이었고 원고는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의 쟁점은 피고가 AI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 수백만 권의 저작권 있는 책들을 사용한 행위가 공정이용에 의해 보호되는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론을 사실관계에 적용을 해보면 첫째로 이용 목적과 성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형적 이용이 있다면 좀 더 공정 이용에 유리하게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작권이 있는 저자들의 작품을 AI 훈련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변형적 이용이고 따라서 공정 이용에 유리하게 작용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구입한 책을 디지털화해서 훈련에 활용을 하면 이것은 종이책을 편리한 그냥 디지털 방식으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정이용으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불법 복제본을 사용한 경우에는 공정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작물의 성격 두 번째 요건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데요. 법원은 피고가 LLM 훈련을 위해서 저자들의 저작물을 선택한 이유가 그들의 표현적 가치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표현적 가치는 저작권에 의한 보호 강도가 높기 때문에 공정이용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세 번째 요건은 피고가 전체 저작물을 복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LLM 훈련에는 수십억 단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복제량은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합법적으로 구입한 책에 대해서는 이 요소가 공정이용에 유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법 복제본의 경우에는 공정이용을 부정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요건에 대해서는 피고가 LLM 훈련에 사용한 복제본이 원고들의 저작물 수요를 대체하지 않고 앞으로도 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공정이용에 유리한 쪽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법원은 공정이용을 인정했으나 피고가 책을 무료로 다운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게 됩니다. 네, 다음 판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것도 하위 법원의 판례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엄청 강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원고는 웨스트러라는 미국 판례 검색 시스템의 소유자고 이 사이트는 법률의 핵심 쟁점이랑 판례의 요지를 요약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근데 피고는 이 웨스트와의 판례 요약 시스템을 AI 훈련에 있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원고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쟁점은 피고의 AI 훈련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되겠는데요. 이것을 이론에 적용을 해보게 되면 첫 번째로 이용 목적과 성격, 첫 번째 요건에 대해서는 피고의 AI 훈련 데이터 사용은 상업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변형적 사용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소프트웨어 코드의 기능적 요소를 이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복제했던 기존 판례들과는 달리 이 사건에서는 경쟁적 법률 검색 도구를 개발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작물을 사용했을 뿐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쟁관계라는 점이 이 변형적 사용 여부의 판단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둘이 경쟁 관계이고 또한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변형적 사용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저작물의 성격인데요. 이 웨슬러의 요약 시스템은 창작성은 인정이 되지만 최소한의 창작물로서 이 예술적인 창작물보다는 창작성이 약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공정이용의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요건으로서 피고가 사용한 데이터의 양은 실질적인 부분,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도 아니었기 때문에 공정이용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건에 대해서는 피고의 제품이 원고의 잠재적 시장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피고의 사용은 웨스트어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대체제를 개발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잠재적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아서 공정이용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네 가지를 다 고려했을 때는 결론적으로 공정이용이 인정되지는 않았고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 침해가 무엇인지를 설명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침해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 즉 공정이용의 경우는 제외가 되고 또한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떠나서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의 침해가 되게 됩니다. 저작권의 침해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모방이 있었는지 그리고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실질적 유사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 저작물을 얼마나 이용했는지, 이용된 부분이 질적으로 얼마나 의미한지를 고려하도록 해서 저작권 침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